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책상 위에 딱 펼쳐놓으니까요. 와, 정말 눈부신 푸른색이랑 흰색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에요. 아,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산토리니입니다. 자료들이 정말 다채로워요. 산토리니의 풍경이랑 시가 담긴 아름다운 여행 매거진이 있고요. 와이너리 체험기도 있네요. 네, 아주 생생한 와이너리 체험이 담긴 개인 블로그 글, 그리고 현지인처럼 즐길 수 있는 맛집 리스트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좀 다른 것도 있네요. 맞아요. 그리스 여행 시 주의점에 대한 짧은 경고 영상, 제목이 함께 있는 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이 자료들을 통해 산토리니가 왜 모두의 꿈의 여행지가 됐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 화산섬이 가진 매력의 여러 겹을 하나하나 벗겨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파고드는 거죠. 근원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딱 꼽자면 바로 화산이 될 거예요. 화산이요? 네, 이 강력한 지질학적 특성이 섬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 깎아지른 절벽 풍경부터 집의 모양, 심지어 접시 위의 토마토 맛까지 어떻게 빚어냈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 산토리니를 만나게 될 겁니다. 와, 화산이 빚어낸 맛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그 시작점, 불과제에서 태어난 섬의 정체성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죠. 보내주신 매거진 첫 페이지에 노벨 문학상 수상시인 오디세우스 엘리티스의 시구가 실려 있는데 이게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그대는 천둥의 내장에서 터져 나왔다. 회개하는 구름 속에서 전율하며 쓰디쓴 돌, 직명되고 자랑스러운 그대. 어떠세요? 와, 그냥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뭔가 장엄한 탄생 실화 같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산토리니의 탄생이 거의 신화에 가까워요. 기원전 1600년경에 있었던 거대한 화산 폭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기원전 1600년이요? 네, 이 폭발로 원래 둥그란 모양이었던 섬의 중심부가 통째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초승달 모양의 섬이랑 거대한 만이 생겨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만 전체가 사실은 가라앉은 화산의 분화구, 그러니까 칼데라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상상만 해도 규모가 엄청나죠. 와, 산토리니의 모든 마을은 그 거대한 분화구의 가장자리, 정말 아찔한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폭발이 단순히 지역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또 뭐가 있나요? 섬 전체를 뒤덮은 화산재가 아주 독특한 토양을 만들었어요. 물은 잘 빠지고 미네랄은 풍부한데 유기물은 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죠. 아, 매거진에서 섬의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아마 그건 이런 거칠고 역동적인 자연 환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일 거예요. 그렇군요. 파괴적인 사건이 역설적으로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든 셈이네요. 네, 참고로 산토리니는 키클라데스 제도에 속한 섬이고요. 주변에 티라시아, 아스프로니시 같은 작은 섬들과 함께 군도를 이루고 있어요. 인구는 15,000명 정도, 중심 도시는 피라고요. 이게 바로 산토리니가 가진 첫 번째 대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매거진 편집장의 환영사에 있던 문구가 다르게 와닿아요. 붐비는 거리를 떠나 칼데라의 숨겨진 골목을 거닐어 보라. 아, 그 문구요? 네, 이게 단순히 관광객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화려한 풍경 이면에 있는 산토리니의 진짜 얼굴을 찾아보라는 의미 같네요. 맞아요. 산토리니에는 흔히 말하는 고급스럽고 국제적인 분위기랑 또 소박하고 조용한 진정한 산토리니의 모습이 공존하거든요. 두 얼굴이군요. 네, 그 중심에 있는 피라만 봐도 그래요. 18세기의 잦은 지진 때문에 옛 수도에서 지금의 피라로 중심지가 옮겨졌고요. 심지어 1956년의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됐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피라의 모습이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수백 년 된 고대 마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지금의 피라는 1970년대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재건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아, 재앙과 경제적 기회가 맞물린 거군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전통적인 키클라데스 양식의 하얀 집들 사이에 베네치아 양식의 아치나 저택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피라를 중심으로 공간을 이해하면 더 재밌는데 피라 바로 북쪽에는 피라의 왕관이라는 뜻의 피로스테파니가 있고요. 피로 스테파니. 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칼데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메로 비글리가 나와요. 에게의 발코니라는 별명처럼 정말 아찔하고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죠. 와, 에게해 발코니라니. 그럼 진정한 센토리니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땐 매거진에서도 언급된 엠포리오, 메갈로초리, 피르고스 같은 내륙의 전통 마을로 가야 해요. 내륙 마을이요? 네, 특히 피르고스는 중세시대의 성체를 중심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이 펼쳐져 있어서 뭐랄까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와, 북쪽이는 칼데라 중심부에서 벗어나면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의 삶과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데요? 그런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지면 그 풍경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은 또 얼마나 특별할까요? 아, 그렇죠. 아까 화산이 빚어낸 맛이라고 하셨는데 매거진에서도 용암과 재에서 태어난 맛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척박한 화산 토양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 자체는 정말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맛이 좋을 수가 있죠? 역설적으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소량의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모으다 보니 그 열매의 맛과 향이 엄청나게 응축되는 거예요. 아, 응축되는 거군요. 그래서 산토리니의 토마토는 크기는 작아도 단맛과 감칠맛이 폭발적이고 파바콩은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죠. 와,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군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대조네요? 그렇죠. 이런 독특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지금의 산토리니 미식 문화를 만들게 된 건가요? 매거진에 실린 셰프 니코스 풀리아시스의 인터뷰에 그 역사가 잘 나와 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토리니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소박하게 먹었어요. 자급자족처럼요. 네, 그러다 80년대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토마토를 동그랗게 튀긴 토마토 케프테데스나 파바콩 휘레 같은 현지 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아,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조지 하치기아나키스라는 인물이 만든 셀레네라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셀레네 레스토랑. 네, 이분이 잊혀가던 산토리니의 토종 식재료와 전통 레시피를 발굴해서 현대적인 고급 요리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이 움직임 덕분에 산토리니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서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목적지가 된 거죠. 정말 한 사람의 비전이 섬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군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용적인 정보로 넘어가서 보내주신 트리플 맛집 가이드를 좀 살펴볼게요. 리스트가 꽤 긴데 청취자의 취향에 맞춰 몇 군데를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역사가 중요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런 분이라면 1922년에 문을 연 악타이온을 추천하고 싶어요. 10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곳이니까 음식에서 역사의 무대가 느껴질 거예요. 와, 100년이요? 좀 더 서민적인 분위기에서 푸짐한 그리스 가정식을 맛보고 싶다면 니콜라스가 좋고요. 그럼 나는 무조건 뷰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요. 최고의 일몰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곳. 그건 단연코 이메로 비글리의 아밀로스 레스토랑일 거예요. 에게해의 발코니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하하, 그렇죠. 반대로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라면 피라에 있는 솔트앤페퍼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원한다 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도 있을까요? 그럼요. 파리아타번의 클랩티코를 꼭 맛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클레프티코요? 네. 양고기를 허브, 채소랑 같이 유산지에 싸서 오븐에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익힌 요리인데 정말 부드럽고 향긋해요. 와, 맛있겠네요. 도둑의 요리라는 뜻인데 옛날에 산에서 양을 훔친 도둑들이 연기가 안 나게 땅속에서 몰래 구워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맛이 2배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음식에 와인이 빠질 수 없죠. 절대 안 되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생생한 산토 와이너리 방문 후기 블로그가 있어요. 이분의 경험이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산토리니 와인은 정말 특별하죠.
화산 토양, 강한 바닷바람, 뜨거운 햇살,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풍미의 포도를 만들어내니까요. 바로 그 와인을 제대로 즐긴 경험이 담겨 있어요. 우선 이 블로거가 공유해준 실용적인 팁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팁이었나요? 일몰 시간에 가려면 예약이 필수인데 직접 하는 것보다 숙소 주인에게 부탁하는 게 제일 편하고 확실하대요. 아, 그거 꿀팁이네요. 그리고 피라 버스 터미널에서 페리 사행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산토 와이너리에서 내려달라고 미리 꼭 말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그냥 휙 지나쳐버린다고 하네요. 정말 중요한 현지 팁이네요. 그리스의 대중교통, 특히 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버스가 정류장 안내 방송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서 목적지를 미리 말해두는 게 거의 필수죠. 아, 그렇군요. 그 블로거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허탕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네네. 이분은 10가지 와인을 시음하는 코스랑 문어 요리를 주문했는데 문어 요리는 좀 아쉬웠다고 솔직하게 적어둔 점도 재밌었어요. 하하,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와인 시음 경험은 그야말로 인생 경험이었다고 해요. 특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견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발견의 순간이요? 네. 평생 자기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여러 와인을 비교하며 마셔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떫은 맛이 강한 드라이한 와인보다는 달콤하고 가벼운 와인을 훨씬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시음한 와인 중에 빈산토라는 와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결국 면세점에서 2병이나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멋진 경험이네요. 그게 바로 와이너리 투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죠. 그런가요? 네. 단순히 와인을 마시는 걸 넘어 다양한 맛을 탐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아, 특히 그 빈산토는 산토리니를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디저트 와인이에요. 수확한 포도를 햇볕에 7일에서 14일 정도 말려서 당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만들거든요. 포도를 말려서요? 네. 그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바람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산토리니의 자연을 병에 담은 와인인 셈이죠. 지금까지 산토리니의 낭만적인 풍경, 그리고 화산이 빚어낸 맛과 와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꿈꾸는 여행지의 다른 얼굴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YTN 유튜브 영상 제목이 있었죠? 그리스 술값 사기 차량 털이주의. 네, 이 자료는 산토리니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스 전역을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제목 그대로 관광객을 상대로 술값을 터무니없이 청구하거나 렌터카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죠. 사실 이런 정보를 보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산토리니의 꿈 같고 낭만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여행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균형추요? 네, 환상에만 젖어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죠. 아름다운 곳일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고 낯선 사람의 과한 친절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여행을 망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기 위한 필수 정보인 셈이죠. 맞아요. 꿈의 여행지일수록 현실적인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우리는 화산이 빚어낸 섬 산토리니에 정말 여러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네요. 격렬한 탄생의 역사와 눈부신 칼데라의 풍경부터 척박한 땅이 키워낸 강렬한 음식과 와인의 세계, 그리고 여행자로서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조언까지 정말 다채로운 여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대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조. 거칠고 폭발적인 화산의 자연과 그 위에 세워진 섬세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문화, 절벽을 뒤덮은 새하얀 건축물과 그 아래 펼쳐진 짙푸른 바다의 강렬한 색채 대비,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나는 놀랍도록 풍부한 맛의 대비, 이 모든 상반된 요소들이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산토리니를 잊지 못할 특별한 장소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매거진에서 산토리니의 자연이 현대 주얼리 디자이너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구조를 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장소가 이토록 상징적인 이미지로 전 세계에 소비될 때 그곳에서 탄생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과연 그 예술은 섬의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낼까요?
아니면 세상이 기대하는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그저 아름답게 재현하게 될까요?